누군가의 끔찍한 방화로 생계 수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어요. 택배 트럭이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습니다. 너무 화력이 세서 뜨거워서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 빠지면 터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사람을 죽여달라. 칼로 찔러 죽이고 불을 질러라. 죽었냐 살았냐. 엎어져 있는 나를 망치로 3번 땅 쳤다는 거예요. 누군가 살인을 사주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홍사연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출근길에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데요. 저희 터미널에 1톤 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제 차요? 전소가 됐다고요? 네. 차에 불이 났고 곧바로 트럭이 주차돼 있던 터미널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확히 돼 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냥 진짜 처참했어요. 이게 내 차가 맞는지 믿기지도 않았고. 의문점은 주차된 차 중 사연 씨의 트럭에만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 화재 조사를 한 다음에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연락이 온 게 자연발화가 아니라 이건 방화 사건이다. 그날의 CCTV 영상입니다. 새벽 3시 36분경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누군가 트럭에 불씨를 던집니다. 불이 크게 번지는 듯하다가 다행히 금세 잦아듭니다. 그러자 도망치던 범인이 다시 돌아와 집요하게 방화를 시도합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반까지 계속 1시간 넘게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수차례 시도 끝에 트럭은 불길에 휩싸였고 결국 전소됐습니다. 범인은 한 달 만에 잡혔는데요. 방화범 조 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열리는 날 그는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건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4월 달에 연락이 한 통 누구한테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보낸이는 바로 감옥에 있는 방화범 조 씨였습니다. 장수로 치면 거의 한 200장이 넘는. 피해자 홍사연 씨에게 너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을 얘기해서 용서를 받고 싶어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 후 사연님 차량 방화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방화는 휘발유로 했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그가 자백을 했습니다. 홍사연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달라고 사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리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 죽여야 된다. 차례차례 다 죽여달라고 순서까지 정해놨나 봐요. 사연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에 곧바로 방화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연 씨 외에 생명을 위협받은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소장에 대해서 알지 않냐라고 그때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월 달쯤에 소문이 한 번 돌았었어요. 어디 대리점 누구 소장님이 밤길에 맞고 쓰러져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 제작진은 피해자 최 소장을 만나봤습니다. 24년 7월 4일 날 저 사는 아파트에서 린치를 당해서 제가 50 동안 입원했었고요. 최 소장은 머리를 흉기로 가격당해 심각한 상처를 입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나 CCTV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방화범 조 씨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는 말에 의하면 저기서 보고 있다가 5시간 기다렸대요. 조 씨는 무려 5시간 동안 쇠망치를 들고 기다리다가 최 소장이 나타나자 곧바로 가격했습니다. 뒤에서 와서 내 왼쪽을 이제 뒤에서 때렸대. 망치를 때리는데 안 쓰러지고 딱 돌아보고 신랑이 하는데 다시 망치를 이렇게 때려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엎어져 있었대. 그런 다음에 엎어져 있는 나를 망치로 3번 땅 쳤다는 거야. 종적을 감춘 조 씨는 2달 후 최 소장의 차량에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블랙박스가 작동 난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어떠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미제로 남았지만 조 씨는 이 사건 역시 편지로 자백했습니다. 추석 때 무조건 고향집에 가니까 가서 저녁에 잘 때 몰래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라고 했어요. 방화와 살해를 사주한 사람은 최 소장의 시골집 내부 구조까지 상세히 알려줬다는데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알리려 전화했는데 칼로 심장을 찔렀냐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칼로 심장을 찔러야 한다고 했어요. 차마 살해는 할 수 없어 불만 지르고 도망쳤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범행을 고백한 걸까요? 그의 여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놀랬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여동생은 수감된 오빠를 찾아가서 사건의 전말을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사주로 인해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으며 범행을 사주한 자는 바로 여자친구 장하연이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사랑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오빠도 너 신이야. 그랬더니 그렇다고 봐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사랑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방화범. 제작진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냐 그러면서 징역에서 쓰는 영치금 넉넉히 주고 제가 출소 때까지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출소하게 되면 멀리 바다 가서 같이 살자고 제가 만약 구속된다면 바로 혼인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범행에 성공하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장하연. 너가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풀어주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나랑 둘이 살자.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빠는 믿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랑 때문에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심지어 가정까지 저버릴 만큼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9일 장하연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하연을 만나면서 전 배우자와 딸아이 모든 걸 잃고 이혼했습니다. 일단 오빠가 너무 사랑했던 여자고 그 여자 아니면은 뭐 죽을 생각까지 했었었거든요. 나는 얘 아니면 난 죽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장하연은 연락이 안 됐고 만남을 계속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장하연은 이별에 고통스러워하던 조 씨 앞에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마음은 제가 너무 미운데 자기 몸이 절 원한다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우리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자기가 시킨 대로 해준다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다면서 우리 다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하연은 또다시 연락되지 않았고 배신감에 결국 자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하연은 사연 씨가 일하는 택배 대리점의 소장이었다는데요. 고율의 수수료를 뗀 게 일단 또 컸죠. 어느 날 저희한테 그냥 종이 하나 이렇게 들이밀면서 사인해라 라고 하면서 15%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다. 택배 수수료로 갈등을 빚은 후에 사연 씨의 차에 불이 났습니다. 최 소장의 경우에도 짐작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동업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봤잖아요. 빌려봤는데 내 돈을 준다 해놓고 나를 바꾸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민사소송을 들어가요. 피해를 입은 두 사람 모두 장하연과 금전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의 여동생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내가 오빠 무슨 생명보험 들고 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 그거 나 다치거나 아플 때 보상받을 수 있게 종합보험 들어준 거야. 그런데 조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이 아닌 장하연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상 하나도 없는 거고 죽어야지만 탈 수 있는 건데 이거 왜 들어놓은 거냐고. 만나던 남자들마다 다 그 생명보험을 지금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험 가입으로만 보면 좀 특이한 보험 가입이다. 대부분 가처분 소득의 10% 정도가 최대한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분이 만일에 600만 원 정도 보험료라고 낸다고 생각해 보면 CEO들, 소위 말해서 상장사 CEO들이 가입하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이에요. 특이한 보험 가입은 나중에 이게 보험 사고, 보험 범죄로 사실은 이렇게 변형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건 왜 이렇게 가입되어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 씨 말고도 생명보험에 가입된 남자가 2명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장하연의 전 남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좀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사건이나? 사건이야 많았죠. 근데 갈 일이 저도 그때 당시에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소독시오패스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어요. 걔 때문에. 그녀와 엮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혹시 표현하죠? 사이코패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구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종교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 자기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남자들한테는 물어버려요. 내 말을 왜 못 믿어? 그 정도 저게 거짓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교사, 살인 예비, 그리고 방화교사입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조 씨의 자백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꼭 모두 조심하세요. 홍사연님, 홍사연님 배우자와 아이, 최 소장님, 최 소장님 가족 모두 꼭 안전하게 해주세요. 장하연은 청부업자까지 알아보냅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도 와이프랑 저랑 그걸 해놨어요. 실시간 위치 뜰 수 있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어플. 그거를 해놨어요. 왜냐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신용으로 타라고요. 야구 배트도 항상 차에다가 보관해서 다니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벽 3시 55분. 날이 밝기도 전 한 남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집안에는 장비들이 가득한데요. 수년째 무언가를 애타게 쫓고 있는 그는 제주 바다로 향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바로 확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여기도 잘 나타나는 지역인데 현재는 없는 거예요. 오후에 이쪽으로 돌고래가 오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가 찾는 것은 돌고래라는데요. 자연을 기록하고 제작하는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 이제 오승록입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들 속엔 먹이를 물고 가거나 해조류를 물고 장난치는 모습, 짝짓기 하는 순간까지 돌고래의 진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 감독은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돌고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안타깝게 현재까지는 안 보이네요. 보여요? 네, 지금은 안 보여요. 그렇게 돌고래를 찾아다닌 지 12시간째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기 물살 이리로 가는 게 저게 돌고래예요. 지금 안에 있는 거죠? 눈에 잘 띄지 않는데요. 정확한 관찰을 위해 드론을 띄웁니다. 지금 얘들이 움직임이 빨라서 쫓아가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드디어 돌고래의 모습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팔짝팔짝 뛰네. 그런데 오 감독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행운이가 보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는 행운이라는 돌고래를 찾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지가 여기예요. 광어를 물고 있는 개체를 찾아서 추적을 했는데 꼬리에 줄이 있는 거예요. 행운이는 꼬리에 밧줄이 엉켜 있었습니다. 6월 9일 날 봤을 때는 그 뒤에 다른 이제 줄이 쭉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2차 피해가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7개월 동안 꼬리에 달린 밧줄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만약 줄이 바위에 끼이기라도 하면 질식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운이를 추적해왔지만 어느 날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7월 1일이니까 지금 한 24일 지났는데 거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덫을 풀어줘야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줄에 엉킨 돌고래는 행운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주에서 꼬리에 몸통만한 폐그물이 걸린 새끼 남방 큰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불편한 듯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아직 1살이 안 됐습니다. 이때도 내가 우연찮게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뭔지 몰라서 그냥. 근데 계속 이렇게 유영을 하다가 올라올 때 보니까 이건 어미고 얘가 줄이 있는 거야. 이게 보면. 이 친구가 보면 양옆에 주둥이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고 낚싯줄들이 쭉 배면 밑으로 가서 이렇게 꼬리를 감고 뒤로 간 거예요. 2달 뒤 발견했을 땐 줄이 더 길어져 있었는데요. 얘가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정신없이. 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도는. 상태가 점점 나빠지던 종다리는 결국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 다른 애들은 자유롭게 지나가는데 얘는 떠 있는 거야.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수영할 힘이 없어 나아가질 못한 것인데요. 잠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낚싯바늘이 파고들어 지느러미와 주둥이는 괴사했습니다. 홀로 남은 종다리 곁을 지킨 건 어미 그리고 오 감독이었습니다. 내가 얘를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매일같이 모니터하고 이걸 내가 SNS에 같이 공개했어요. 구조를 바라보며 종다리를 지켜봐 왔는데요. 우리가 인간이면 최소한 구조를 해달라니까. 하지만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저 해수부 갔다 왔습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한 마리만 특정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막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다리는 결국 더 많은 낚싯줄에 몸이 감겼고 온몸에 낚싯줄과 그물이 얽혀 괴로워하던 남방 큰 돌고래가 최근 모습을 감췄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걸로 보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새끼 돌고래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구조 시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다리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의의를 많이 제기하면서 행운이는 개선을 해야 된다. 구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행운이라 지었다는데요. 그런데 한 달째 보이지 않습니다. 행운이를 찾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오 감독은 드론으로 돌고래 떼를 찾아보는데요. 오른쪽. 배 진행하지 마세요 일단. 돌고래 무리가 배 근처로 이동 중입니다. 제작진은 배를 세우고 다이버들은 대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고래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래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그렇게 돌고래 무리가 무사히 지나갔는데요. 10마리 이상 본 것 같아. 행운이는 있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무리 속에 행운이가 있었는지 촬영된 영상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국 행운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면 위에 무언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이버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엄청난 크기의 폐어구였습니다. 행운이와 종다리도 이렇게 버려진 어망에 꼬리가 걸린 것인데요. 물고기 떼는 쓰레기와 뒤섞여 있고 종다리를 죽게 만든 낚싯줄과 낚시 바늘도 떠다닙니다. 심지어 냉장고나 책상, 침대와도 같은 초대형 쓰레기까지 발견됩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수거된 바다 쓰레기는 약 65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런 그물들이 바다에 떠다니게 되면 고래를 포함한 해양 생물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수질품이잖아요. 먹이 식별 능력이 없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먹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많이 흡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인 과정의 하나가 되기도 해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고 있는데요. 이 거북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략 한 해에 몇 마리 정도가 이런 식으로 죽을까요? 평균 한 30마리 전후에 없는데 혼액된 어구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또 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폐어구에 희생되는 게 직접 목격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번에 한 150kg 정도 되는 거북이도 그거에 감겨가지고 폐그물에 죽어가지고 폐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건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이였습니다. 붉은 바다거북이였는데 장수한 거더라고. 엄청나게 큰 거. 아니 좀 안타깝죠. 제일 그 폐그물은 그런 게 문제예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바다는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뒤 오 감독에게서 또 다른 새끼 돌고래가 낚싯줄에 걸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 돌고래에게도 곧 이름이 생길 거라는데요. 돌고래에게 이름이 붙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참 슬프죠. 그 친구도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닌가. 사람 이름처럼 뭔가 부여된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들을 케어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씩 생긴다는 건 그만큼 그 어떤 환경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그냥 표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다리, 행운이, 그리고 이 아이까지 돌고래의 이름들이 더는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행운이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행운이 옆에는 낚싯줄에 걸린 새끼 돌고래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폐하고 걸려있는 새끼 돌고래 오늘 죽은 거 확인해가지고 발견된 거는 해수욕장에 떠밀려 온 거를 갖다가 이제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해경에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 가가지고 보니까 그 새끼 돌고래가 이제 맞는 거죠.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돌고래였습니다. 종다리도 구조를 못했고 폐하고 새끼 돌고래도 결국은 폐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게 이제 행운이만 남아있는 거거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할 것이고 하여튼 힘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습니다.
오 감독은 어떻게든 행운이는 꼭 지켜낼 거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밤 JTBC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는 뉴스에서 한 줄로 흘러간 여러 가지 사건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와 목격담, 취재 내용을 통해 사건의 비하인드를 파헤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이면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원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JT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